잇목 생장에 가장 좋은 토양 구조는 물어보고 있는데요. 잇목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보통 수목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잇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숲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물어보는 건 지금 토양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토양의 구조 그 중에서도 입단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토양의 단면 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토성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고요. 단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물질이 다르게 쌓여 있는지, 토성 같은 경우에는 알갱이 크기별로 혼합 이런 정도. 여기서 물어보는 입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알갱이의 모임, 덩어리의 모양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토양이라는 게 여러 가지 흙 입자가 있을 수 있는데 흙 입자가 어떻게 뭉쳐져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입단 구조라고 용어를 쓴다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입단 구조가 있는데 그림에 보시면 원주상 구조, 나달 구조, 각주상 구조 뭐 이런 등등 있을 수 있고요. 판상 구조는 판 모양으로 덩어리가 진 모양이겠죠. 괴상 구조는 덩어리인데 불규칙한 덩어리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상 구조가 그래놀리어라고 해서 알갱이, 구상이나 그와 비슷한 다면체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상, 동그란 구형에 가까운 또는 그와 비슷한 다면체의 구조를 입상 구조라고 하고요. 경과상 구조라고 하는 것은 호두, 이런 견과류의 모양과 비슷한 그런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경과상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목이 생장하는데 가장 유리한 토양의 구조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일까? 답은 3번 입상 구조입니다. 덩어리가 판 모양으로 갈라져 있거나 또는 나다루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흙 안에 양분이라든지 또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함유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분이나 수분이 함유하기에 좀 적합한 그런 덩어리의 구조는 이렇게 알갱이가 구형에 가까운 것이 적당한 공극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적당한 공극 사이사이에 이 양분과 수분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비력, 보수력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은 축도기호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등고선은 아니죠. 곡선 형태의 해합선 구조로 나타내야 됩니다. 절토, 성토, 가수원 이것 중에 어떤 것일까? 이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이 부분이 높은 지대겠죠. 거기서 여기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T자 모양으로 나타내는 곳이 여기 사면입니다. 높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위에서 본 평면도의 기호고요. 이거는 옆에서 본 인면도로 가정을 해서 봤을 때에는 이 지점이 높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부터 사면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 지역이 지금 내가 T로 이렇게 표시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색칠한 부분이 여기 위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사진을 넣었는데요. 보통 이제 지방 공사를 하게 될 때에는 이렇게 뚝을 쌓게 돼요. 제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면에다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뚝을 쌓는 거예요. 제가 색칠하고 있는 이 빨간 면, 이 면이 평면도상에서 이 면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방 혹은 뚝을 쌓는 성토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빨간 이 면이 높게 위치하는 성토면을 이렇게 쌓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설명이에요. 코흐의 4원칙이 나왔는데요. 코흐의 4원칙. 원래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미생물은 반드시 환부에 존재해야 한다. 첫 번째, 환부, 병이 난 부위겠죠. 병이 난 부위에 그 병원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생물을 분리되어 배지상에서 순수 배양되어야 한다. 일단 미생물이 그 병원 환부에서 분리가 돼서 배지상에서 다시 배양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깔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순수 배양한 미생물은 접종에서 동일한 병이 발생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 병원균을 똑같이 접종했을 때 동일한 병이 발생됐다는 걸 가정해야 이 병원균을 확인해서 검출해낼 수 있겠죠. 4번 발병한 피해부에서 접종에 사용한 미생물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미생물이 반드시 재분리될 필요는 없다. 발병한 피해부에서 이제 접종을 해서 거기서 병이 똑같이 발병하게 된다면 그 발병 피해부에서 접종에 사용한 미생물과 똑같은 게 나와야 그게 이 병원균 때문이라는 원인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접종에 사용한 미생물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미생물이 반드시 재분리될 필요는 없다가 아니고 재분리되어야 한다. 그런 가정을 하여야지 병원균에 대해서 검출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코어에서 최근 들어서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짐을 운반하려고 하는데 다음 중 같은 크기의 짐을 어느 색으로 포장했을 때 가장 덜 무겁게 느껴지는가? 가벼운 색을 고르는 이유죠. 부피와 무게가 똑같은 상자가 있는데 이 각 상자의 색깔이 다르게 되면 그 시각적으로 더 어떤 건 가볍고 더 무겁고 느껴지게 되는데 가볍게 보이게 되는 색은 어떤 색인가? 명도가 높은 색 또는 채도가 높은 색입니다.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도고요. 1번 다갈색, 갈색, 2번 크림색, 크림색 거의 흰색 계열이겠죠. 분청색은 남색 쪽이겠죠. 쥐색, 회색 계열이겠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명도가 높은 색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당연히 크림색, 흰색에 가까운 이 색깔이 되겠죠. 8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정원에서 원로의 교차점인 중정, 중앙에 큰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을 뜻하는 것은 수도원 뭐 하는 곳이에요? 도 닦고 종교생활하고 그런 곳이겠죠. 원로는 길이에요. 시험에는 길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아요. 교차점에 중정, 중앙, 중정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중정이라는 것은 건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 공간의 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지 이렇게 건물의 사면이 둘러싸여져 있고 가운데는 천장이 뚫려 있는 거예요. 천장이 뚫려 있어서 거기에 정원을 만드는 그 정원을 중정이라고 합니다. 중정 중앙에 큰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중정이 있으면 중정에 가운데가 있어요. 중정을 보통 사각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원로 두 개를 중앙에 설치를 하면 한가운데 교차점이 나오게 되죠. 그 교차점에다가 큰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파라다이소라고 합니다. 이것도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죠. 수목만 넣지는 않고요. 이 파라다이소는 이 지점 자체, 이 위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반 또는 분수, 어떤 장식품 이런 것들을 배치하기도 한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농나무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봄에 가장 먼저 개화하는 수종 이런 거 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봄에 일찍 개화하는 수종들은 잎보다도 먼저 개화하는 수종들이 많은데요. 잎이 다 나기도 전에 꽃이 먼저 나게 되면 관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개화하는 수종 1번부터 치자나무 사진에 제가 넣었죠. 잎이 나고 난 후에 개화하고 있죠. 언제 피느냐? 6월달 돼야 핍니다. 호랑가시나무 이거는 열매 사진을 넣었어요. 호랑가시나무는 꽃을 보려고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가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을에 이렇게 붉은 열매가 알알이 맺히기 때문에 이것이 관상가치가 높아요. 꽃이 흰색으로 5월에 개화를 합니다. 생강나무 꽃을 보시면 꽃만 덩그러니 있죠. 3월에 또는 2월 말에 핍니다. 4번 무궁화 언제 피죠? 여름 보시고 답은 그래서 3월에 피는 생강나무다. 다음 재료 중 연성이 가장 큰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연성 뜻이 뭐냐면 인장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하여 늘어나는 재료의 성질. 재료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재료의 어떤 성질? 역학적 성질이라고 해요. 금속의 성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금속 재료의 특징적인 성질이에요.
인장력이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에 대해서 늘어나는 성질이 가장 큰 것은, 가장 잘 늘어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답은 금이죠.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귀금속이나 이런 재료를 쓰는 거예요. 콘크리트의 응결 경화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 콘크리트용 응결 경화 조정제는 시멘트의 응결 경화 속도를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이다. 촉진, 빨리 응결 또는 경화 조정제 이런 거는 또는 지연 이런 거를 위한 목적이 있고요. 2번 촉진제는 그라우트에 의한 지수공법 및 꾸며붙이기 콘크리트에 사용된다. 보시면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반 괴량이나 용수의 방지를 위해 땅속의 공극에다가 시멘트 풀을 압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촉진제를 사용하기에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이런 경우에는 원래 콘크리트 자체가 배합을 조정하기 때문에 촉진제를 사용해야 하는 콘크리트 이런 거는 좀 거리가 있고요. 3번 지연제는 조기 경화 현상을 보이는 서중 콘크리트나 후성거리가 먼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에 사용된다. 지연제, 천천히 붙게 하는 재료겠죠. 이런 것들은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게 되겠죠. 여름철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콘크리트가 응결 경화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붙게 하는 지연제를 서중에는 첨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수성거리가 먼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을 얘기합니다. 미리 배합을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거를 레미콘이라고 하죠. 그러면 미리 배합을 해서 가지고 오는 동안에 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는 걸 지연시키는 지연제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급결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조기 강도 증진은 매우 크나 장기 강도는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급결제는 급히 응결을 조정시킨 제품이라는 얘기죠. 급하게 응결을 조정하는 제품. 이런 것들은 응결을 빠르게 되면 조기의 강도는 매우 크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하열이 퍼지게 됩니다. 수하열이라고 하면 이제 응결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열이 퍼지게 되는 것의 원인 때문에 균열 발생이 쉽고 내구성과 강도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여기서 가장 애매한 설명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물어보고 있어요. 금옥으로 꽃이 화려하다. 꽃이 화려해서 감상하는 수종. 전정을 싫어하고 전정에 약하다는 얘기죠. 대기오염에 약하며 공해에도 약하고요. 토시를 가린다. 매우 다방면으로 이용되며 열식이나 분식, 줄 지어 씹는 거나 아니면은 물이 지어 씹는 용도로 많이 식재된다. 꽃이 화려한 금옥, 여기서 왕벚나무밖에 없어요. 수양버들, 버드나무는 꽃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왜? 연두색이에요. 벚꽃 필 때쯤에 4월에 핍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꽃 감상하는 수종이 아니죠. 전나무, 역시 이런 침엽수, 상로, 침엽의 부과라고 하죠. 홀방울 맺히는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꽃이 화려해서 꽃을 보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꽃이 화려하게 감상하는 나무는 아니에요. 벽오종도 역시 꽃을 감상하는 나무는 아니에요. 주로 잎을 감상하죠. 줄기색이 초록색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런 점이 특이하고 잎이 매우 크고 녹음을 만들기 좋아요. 21번에 자동차 배기가스에 강한 수목을 고르래요. 공에 강한 것을 고르라는 얘기죠. 화백 향나무가 답이 되는데요. 지금 향나무과 수종들이라고 해서 제가 칡백, 편백, 화백 이렇게 넣었죠?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칡백이랑 거의 비슷해요, 향나무도. 같은 과의 수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칡백, 화백 이런 종류들은 상록 침엽수로서 공해 저항성이 큽니다. 향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화백, 향나무 같은 과 수종이고 공해 저항성이 크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화백이 공해 저항성이 가장 큰 걸로 유명합니다. 골재 표면수는 없고 골재 내부에 빈틈이 없도록 물로 차 있는 상태는 이 상태 자체의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4가지가 있어요. 그림으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절건 상태 첫 번째, 두 번째 기건 상태, 세 번째 표건 상태, 네 번째 흡연 상태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골재 알갱이에 얼만큼 수분을 함유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재가 뭐예요? 돌인데 모래 자갈이죠. 그 안에 수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A 절건 상태는 절대 건조 상태라고 하고요. 두 번째 기건 상태 공기중 건조를 뜻합니다. 수분 상태는 표면수까지 흡착되어 묻어있는 상태예요. 표면 건조 포화 상태는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혹은 표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똑같은 용어들이고요. 3가지 다. 표면은 건조, 내부는 포화예요. 그래서 표면수는 없어요. 내부 안에 물이 포화 상태인 그런 상태를 표건 상태라고 합니다. 답에서 물어보는 거는 4번이 될 거고요. 저온의 해를 받는 수목의 관리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낮은 온도에 얼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건데요. 1번 멀칭. 이거는 대표적인 온도 유지 방법이죠. 덮어주는 거예요. 지피나 여러 가지 재료, 자갈, 모래, 지피나 아니면 뭐 낙엽, 여러 가지 비닐로도 할 수 있고요. 작업 모두를 멀칭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온도와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맞죠? 2번에 바람막이 설치. 한 20-30cm 정도의 막이만 설치를 해줘도 바람이 훨씬 줄어들고 온도 유지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림막이라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맞는 얘기고요. 3번에 강전정과 과다한 시비. 강전정 이러면 저온의 해를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강전정이라는 얘기는 전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전정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나무가 겨울에 동결, 어는 피해가 훨씬 더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전정을 하게 되면은 동해를 받기가 쉽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과다한 시비 역시 시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역시 동해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시디름 방지제 살포 같은 경우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수분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방지제가 저온의 해를 좀 더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